자, 1939년 말서부터 1944년까지 약소국 핀란드가 강대국인 소련과 두 번 싸웠다가 두 번 다 진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소련이 자기네들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제일 우려되는 거는 아예 병합을 해버리는 거죠. 이미 그 4년 전에 발틱 3국을 소련이 병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핀란드는 철저히 소련에 굴종하는 그 외교 또 내치까지 하게 됩니다. 그거를 서방 학자들이 나중에 핀란다이제이션, 우리말로 번영을 하자면은 핀란드화라고 이제 불렀죠. 그건 뭔가 하면 위성국이 아닌데 그 약소국이 강대국한테 철저히 순응하는 것, 그런 모습을 핀란다이제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핀란드는 소련과 군사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필요로 하면은 뭐 군사기지를 제공한다, 이런 군사조약을 맺었고, 그렇지만은 소련과 당시 동구 사회주의권의 군사동맹인 바르샤바 조약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내정으로는 철저하게 소련의 비위를 거슬리는 메시지가 나가지 않도록 출판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통제 스스로 할 필요도 없이 핀란드에는 소련의 이제 비밀 경찰이죠, 또는 정보부죠, KGB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KGB들이 핀란드 사람들을 감시를 했죠. 국경이 길다 보니까 소련의 반체제 인사들이 핀란드로 국경을 넘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제 망명자죠, 일종의 반체제 망명자를 잡으면은 핀란드는 그대로 소련에 이제 송환을 시켰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북한 탈북민들 강제 송환했다가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수시로 수백 명을 이제 송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권 자체도 친소 인사가 집권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핀란드 선거에 소련이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이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훼손이 됐습니다. 물론 핀란드는 전후에 공산당 일당 독재가 아닌 다당제를 유지한 어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훼손이 됐고, 이런 친소 정치인들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뻑하면 국민들을 협박하는 겁니다. 당신들 뜻대로 이렇게 했다가는 소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결국은 내정이나 외교나 소련한테 철저히 굴종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모습이 거의 50년 동안 진행이 되니까 서방학자들이 그것을 핀란다이제이션이라고 불렀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핀란드를 약간 이제 깔보는 용어라고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핀란드 사람들은 상당히 반발을 합니다. 반발의 이유는 간단하죠. 야,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당해봐.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냐. 뭐 그런 뜻이라고 하겠죠. 최근에 보면은 소련이 붕괴되고 급속히 친미화, 그냥 붕괴되자마자 그냥 친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일 외국어가 러시아어여서 핀란드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소련이 붕괴되자마자 금방 제일 외국어를 영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걸 가르쳐서, 그것도 벌써 이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핀란드 사람들의 대부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2014년에 소련이 크림반도,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죠, 크림반도를 침공해가지고 합병해버렸죠. 그러니까 핀란드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나토 가입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3년 4월 4일 얼마 안 됐죠. 나토에 이제 가입을 하지요. 스웨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스웨덴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나토 가입 신청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튀르키예가 이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튀르키예 그 반정부 인사들이 스웨덴으로 도망을 갔는데 한 15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스웨덴 너 나토 가입하고 싶으면은 그 반정부 인사 150명을 우리한테 돌려보내줘.
그럼 내 찬성할게.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이니까 또 스웨덴에서는 반 뚜리키예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뚜리키예 대통령 에르도한 모형을 만들어서 뭐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꾸란을 불태우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반 무슨 시위를 하더라도 상대국의 어떤 그 국기를 태운다던가 그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되는 게 그거는 그 나라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대방 국민들한테 그 나쁜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근데 이게 꾸란까지 불태웠어요. 그래서 오는 7월에 다시 한번 심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찬성할지 안 할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점령을 당한 적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노르웨이는 그냥 곧바로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칸디나비아의 강대국이지만은 우린 중립이야 하고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도 이제 어느 편에도 들지 않았죠. 예. 그리고 이제 아닌 말로 폼 잡고 살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 나토에 가입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자, 요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노르웨이 여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스웨덴 여군인데 아마 동계 설상 훈련을 하는 것 같죠.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3국 핀란드까지 포함해서 노르웨이, 스웨덴 하면 뭐 금발 미녀 뭐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은 여성들이 징집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여성들이 가는 건 아니고 신체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 일부가 현역에 입대를 합니다. 기간은 이제 1년이고요. 거기에 대한 여성들의 거부감은 없습니다. 현재 핀란드에서는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이 어떤 여성 징집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여성 징집을 실시할 것 같습니다. 이 스칸디나비아 3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군사력을 이제 강화 중에 있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끼친 영향이라고 저도 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이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겨울 전쟁과 관련된 핀란드의 영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밀덕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시모 해위해, 뭐 이름이 핀란드 이름이라서 좀 독특하죠. 시모 해위해. 1905년생인데 겨울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중반이 돼서 참전을 했는데 스나이퍼입니다. 키가 160cm 밖에 안 되고 원래 이제 직업이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총을 너무 잘 쏴가지고 100일 전쟁 동안 총 소련군 534명을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최대 25명까지 사살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은 시모 해위에는 저격병이었지만은 조준경을 달지 않고 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명사수죠. 그래서 왜 조준경을 안 다냐? 그러면 조준경을 달면은 햇빛에 반사돼서 내가 노출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아무튼 534명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스나이퍼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실리 자이제프죠. 이게 독서전쟁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서 소련 측 그 저격병이었는데 225명의 독일군을 사살을 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됐지만 소련의 이제 영웅입니다.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그 예전에 나왔던 에너미 앳 더 게이트인데 거기서 주드 로가 바실리 자이제프로 열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스나이퍼지만은 밀덕들은 시모 해위에가 정말 최고의 스나이퍼였어.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 영웅은 이번 영상 앞부분에서 소개해드린 칼 구스타프 만네르 헤임입니다. 1897년생이고 1951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성장할 적에는 핀란드가 러시아 영토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군사학교 가서 훈련을 받고 임관을 했는데 즉 러시아 군인이 된 겁니다. 근데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핀란드 지역에서 백군과 홍군이 싸우니까 백군의 지휘자로서 홍군을 무찌르죠. 그래서 독립을 성취하죠. 그 다음에는 39년에 또 소련과 겨울전쟁이 일어나니까 핀란드 총사령관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을 잘 막아냈죠. 근데 독소전쟁이 일어나니까 핀란드 군이 독일군하고 합세해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게 되죠. 그때 만네르 헤임이 히틀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만네르 헤임은 나중에 핀란드 대통령까지 지냅니다. 자, 그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핀란드 얘기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시사점이 뭐가 있냐,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잠깐 스칸디나비아 지도를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노르웨이가 있고 스웨덴이 있고 핀란드가 있는데 요게 바로 러시아와의 국경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소련하고 국경이죠. 이제 1340km 정도 된다 그랬죠. 이거를 핀란드가 막아야 됩니다. 옆에 이제 강대국이 있고, 그 다음에 20세기 중반에 와서는 소련이 또 강대국이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노르웨이를 점령해 버리니까 핀란드는 그때 유럽 양 강국에 둘러싸인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지경에 처했던 겁니다. 저는 마치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는 북쪽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의 경계선이 1315km입니다. 주로 압록강, 두만강으로 돼 있죠. 근데 요 백두산 부분은 육지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게 45km 정도. 그러니까 국경의 대부분은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좀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요 부분, 한반도 동북쪽 끝부분을 보면은 러시아하고도 경계가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 부분인데, 요 빨갛게 돼 있는, 요렇게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이 국경입니다. 이게 17.5km로 돼 있죠. 그래서 1945년 8월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북한에 진주할 적에 요 국경을 통해서 진주를 했습니다. 또 요 소련과 지금 이제 북한의 국경 사이에는 이렇게 철교까지 있습니다. 요 열차가 지금 달리고 있죠. 이 열차는 아마 북한에서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열차로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강대국하고 긴 국경을 맞대고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이제 핀란드하고 유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통일된 후에 우리는 강대국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러시아는 뭐 한 17km 정도 되지만은 러시아,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핀란드의 외교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 거죠. 뭐 고려가 외교를 잘 해가지고 뭐 거란족도 물러가게 하고 또 몽골 원나라의 속국이 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뭐 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핀란드 같은 약소국은 물론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워낙 이제 강대국을 북에 두고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 또 국경을 직접 접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전제는 우리가 이제 강해져야죠. 꼭 뭐 남을 지배하는 강대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강해져야죠. 예,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요 따루 사진을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왼쪽이 남편이라고 합니다. 따루의 이 행복한
표정, 우리 한반도도 국민 모두가 이런 행복한 표정을 늘 짓는 세월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